이태원 참사 관련 첫 청문회에서 여야가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번 주말 종료되는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엔 여야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당내 의견을 모으는 등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조만간 소위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폐지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힘겨루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이재명 대표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후퇴 발언에 이어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의 해동을 둘러싼 여야 반응을 비롯해 다시금 논의되고 있는 중대 선거구제 도입 논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경찰과 소방을 상대로 첫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되짚어가며 경찰의 부실했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부실 대응에 주목했고,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른바 윗선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차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위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경찰과 소방지휘부를 국회로 불러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는데 참사 당일 당국의 인파 밀집 예측 실패, 다수의 신고를 접수한 112 상황실의 미온적 대처, 보고 지휘체계 부실이 사태를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일선 소방관은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인파를 통제할 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꼭 필요한 시간에 다른 기관들의 이런 지원이나 이런 대응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까?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도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무책임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며 이번 사태의 최대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사건 당일 이 전 서장이 23시 이전 용산서 상황실장과 통화, 무전망을 통한 인력 지원 지시 사실을 언급하며 위증 의혹을 집중 추궁했는데, 이 전 서장은 23시 이전에는 위급 상황을 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증인은 지금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가용 인력 전원을 보내라고 지시할 정도면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안 됐다고 주장하시거든요. 그 지시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뭐 참사를 인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있던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 자체를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야당은 서울경찰청이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안일하게 인식해 마약 수사 등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사실은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에 그리고 그 우선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의 사퇴 요구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무책임한 사퇴가 아니라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청문회장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위급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경찰 관계자들 답변에 유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모레 두 번째 청문회를 앞둔 국정조사 특위 활동은 이번 주말에 종료되는데 여야는 아직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위급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경찰 답변에 거세게 항의했고 몰랐다는 게 그게 맞을 여야 의원들에겐 진상규명을 위한 질의에 집중해달라고 간곡히 호소도 했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사라진 12시간 제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주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도 촉구했는데 여야는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간과 활동 등을 놓고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차 청문회 개최 등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3차 청문회 증인 문제 등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조사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닥터카 갑질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6일 열릴 두 번째 청문회가 마지막 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운을 띄우면서 새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선거제 개편. 그중에서도 중대 선거구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당내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인데 당 내부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꺼내든 선거제 개편 문제, 신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김진표 국회의장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지나치게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이 양대 정당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다단계를 기초로 지역 간에도 협치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소속 정치개혁 특위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중대선거구제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을 보장하고 또 양당 정치의 폐담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 그런 정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들은 뒤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정할 방침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개편에 나설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중대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강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저는 다당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를 앞둔 상황. 그러나 여야 모두 당 내부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도부 의견과 달리 국민의힘에선 영남표 이탈을 우려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에선 당 지도부의 신중한 반응에도 중진그룹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는 이달 정치개혁 어젠다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진행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여야 3+3 협의체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최대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국민의힘은 정부안 관철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주장하는 등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야 논의는 진전 없이 해를 넘겼습니다. 여야가 오늘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3+3 정책협의체를 가동해 관련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여야는 국가보훈처를 부개념으로 격상시키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최대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의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해 보완하는 정부안 관철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성을 포함해서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이 기능을 가는 부서로 저희는 본부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는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의 차별을 막되 또 세대별로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확대 개편해서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의견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안도 논의됐는데 여야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상 범위와 적용 시기, 방식 등에서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3+3 협의체에서 불법 시행령 논란이 있었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즉각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건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됐다며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새해를 맞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올해 정부와 국회 관계가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이라며 귀가 큰 토끼처럼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비공개 면담 후 이 정무수석은 김 의장이 국회와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치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국회에서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 오늘 첫 번째 청문회가 열렸죠? 네, 오늘 청문회에는 이 증인으로 윤익은 경찰청장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40여 명이 출석했습니다. 특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경우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중인 상태고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은 업무 소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도 여야 모두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는데 여당은 용산경찰서에, 야당은 서울경찰청의 책임을 주로 물었습니다. 네, 청문회 상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도 당시 경찰 상황 파악이 이제 늦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당에서 주로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시각은 밤 10시 15분경인데 경찰에 최초로 무전이 전파된 시각은 10시 35분이고 이때도 참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임재 전 서장은 35분에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이태원 지역 지원을 요청한 곳으로 가용 경찰력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실제 상황을 인지한 건 11시 넘어서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임재 전 서장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전 서장이 이제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이제 걸리지 않는 그 현장을 차를 타고 무려 1시간 넘게 이동을 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나왔습니까? 네, 이 부분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의 동선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나간 게 아니라 순찰을 목적으로 차량을 탔고 계속해서 11시 전까지는 제대로 된 상황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고 의원들이 질타하자 이 전 서장은 제대로 보고를 받았다면 뛰어서라도 현장에 도착해 지시를 했을 거라며 보고 체계 탓만했습니다. 네. 참사 당일에 이제 참사 현장 상황을 이제 신고하는 다수의 상황 접수가 있었는데도 전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문제점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의 부실 대응에 집중했는데요. 이 사고 당일 오후 6시부터 압사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신고가 11건 들어오고 참사가 벌어진 시점인 밤 10시 15분부터 11시 사이에는 무려 80여 건의 압사 사고 관련 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은 자리를 비웠고 밤 11시 39분이 돼서야 상황팀장이 류 총경에게 사고를 보고했습니다. 김경훈 민주당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데도 112 상황실은 너무 조용했다는 게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골든타임을 그냥 놓쳤다고 질타했습니다. 박규석 서울청 112 종합상황실장은 당시 진행요원의 판단에 한계가 있었고 많은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조기에 비상가동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청문회는 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출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네, 이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과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 1 담당관, 정대경 서울경찰청 112 상황 3팀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5명이 구속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우상호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핵심 관리자라며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중에 3명은 오후 청문회에 출석한 반면 1명은 동행명령을 거부, 마지막 1명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특히 동행명령을 거부한 인물, 바로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인데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특이한 상황이 없다는 보고를 했다고 지목한 대상입니다.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송 전 실장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7일에 이제 국정조사가 일단 현재로서는 종료가 이제 되는데 토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흘 남았는데 이 사이에 이제 2차 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청문회는 모레 열리게 되는데요. 이날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기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윗선으로 불리는 대상들인 만큼 주로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전대응 부실에 대한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사흘 남았는데 이제 청문회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이 될 것인지 그리고 청문회가 3차가 이제 개최가 될 건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당초 이 기간 연장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검토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얼마나 기간을 연장할지 또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일주일 정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최소 열흘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요. 3차 청문회 개최 여부는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유가족과 생존자 증인 채택을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모레 2차 청문회에 이어 보고서 채택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유가족협의회에서도 실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건 열흘이 채 안 된다며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서 여야가 기간 연장에는 어떻게든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연장의 기간 차이 그리고 이제 증인 채택에 이제 이견이 있는 게 현재 상황이군요.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1월 4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괴이 논쟁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매번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연극이라고요?
그 마이크 앞에서 항상 이 대사를 하는 걸 보면 항상 준비를 해와요. 그래서 잘 훈련된 어떤 배우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정말 가장 괴이한 장관이다. 한동훈 장관의 괴이하다는 발언을 가장 괴이한 장관이란 말로 되돌려준 건데요. 알 수 없을 만큼 이상 야릇하다라는 사전적 의미의 괴이. 사실 법무부 수장과 제1야당 대변인 간에 있다는 설전 자체가 괴이한 일이기도 하죠. 괴이한 일의 시초는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었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닌가?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땡큐 한동훈. 잘 훈련된 배우, 가장 괴이한 장관. 이 같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의 이유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전 국민의 국민 밉상 비례대표 의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와서 주목을 받으려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해야만이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오로지 그것에 목숨을 건 분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괴이한 일을 벌이는 거죠. 이 같은 괴이 논쟁의 본질이었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건이 향후 어떻게 매듭지어질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톡은 문명 공감대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재명 대표. 무엇보다 두 사람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메시지가 야권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만남 하루 뒤였던 어제 이 대표가 영상을 직접 공개하면서 윤 정부를 향한 또 다른 비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희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님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당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이 험하기는 한데 저희가 잘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지난 1년간 실감을 이렇게 했을 텐데 계속 이제 그런 하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이재명 대표님 또 중심으로 당이 또 혼연일체 하나가 돼서 올해는 더 이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범죄 의혹 당사자끼리 만나 결속했다, 후한무치하다, 문재명 연합군 결성이다 등의 민주주의 후퇴와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언급한 두 사람의 회동을 맹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후퇴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참으로 인식 체계가 궁금합니다. 제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어댄 사람이 아닌가. 두 사람의 만남은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연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나눴다는 공감대, 오직 현 정부를 향한 비판뿐 아니라 정치권의 미래를 향한 또 다른 진심 어린 고민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그 첫 번째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이거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뉴스하고 이제 관련된 이야기인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면서 이제 소통하지 않는 정치는 위험하다. 또 어렵게 쌓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들어야 될 이야기다. 인식 체계가 굉장히 의심이 된다. 이런 이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 동료 회담에서의 이야기들 발언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글쎄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우려를 이제 전임 대통령으로서 한 거죠. 근데 저기에 대해서 저렇게 격하게 뭐 반응을 하는 것이 저는 맞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른 체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잘 들었다. 그런데 뭐 그런 데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도 해야 되는데 뭐 민주주의의 파괴 사범이니 뭐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친정권과 구정권의 이 서로 이렇게 스파링을 하면서 잽을 날리는 것 치고는요 너무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우리 민주주의 수준, 정치의 수준이 그 정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이 있는 국민들이 다 기분이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신구 정권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권 교체에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고 또 뭐 적폐청산이니 뭐니 해서 또 예전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는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좀 숨을 좀 가다듬고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당과 야당이 아주 극한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런 그 여야 간의 갈등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까지 참전을 하면 여야 갈등은 더 그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는 최고의 원로 아닙니까? 지금 뭐 전직 대통령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저는 전직 대통령들은 말을 좀 아껴야 된다. 덕담 수준의 이야기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 정부가 소통이 안 된다, 위험하다, 민주주의 후퇴다 이런 표현을 전직 대통령이 해버리면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야 협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네.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그 퇴임한 이후에 정치적인 발언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약속보다는 본인의 좀 그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약속이죠. 네, 희망사항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퇴임한 이후에 잊혀진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자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자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특히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침묵을 지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좀 씁쓸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정부에서 만든 시스템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한 것에 대한 반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 군에서는 특정 시기에 이뤄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무인기 대응 시스템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는데 자, 이거 뭐가 맞는 말일까요? 이거 군에서 이런 그 무기, 장비를 도입하고 그것을 또 운영하고 또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무기가 갑자기 들어와서 갑자기 그 무기를 사용하거나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무기 그 소요 제기라고 그러죠. 어떠한 무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군 쪽에서 요구가 있으면은 그 무기를 어떻게 들여와야 되는가. 그다음에 또 그 무기가 들여오고 나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게 축적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든 뭐 노무현 정부든 그 이전의 정부든 이렇게 이거 가지고 실랑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기의 도입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실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무인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실전 훈련을 얼마큼 했느냐.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걸 잘 못했단 말이죠. 워낙 남북 평화다, 대화다 이런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북한을 자극할 만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또 남북 군사 합의를 하는 바람에 우리의 그 정찰
훈련을 못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전 정권, 현 정권 탓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의아스럽다. 이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이 이야기를 또 굳이 했을까? 그러니까 점점 지금 그 불이 났는데 정말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있어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야가 어려운데 지금 야당 의원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전면전을 벌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더욱 안 될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이 싸움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건 거예요. 이게 문정부 때 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당한 거다라고 지금 최근에 사태를 문 정권한테 책임을 넣어 넘기니까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근데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2014년부터 이 무인기가 관측이 됐고 그 흔적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저고도에서 이걸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으니까요. 사실 시작은 2014년 그 어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을 계속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또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왔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시작을 한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 특히 대통령 본인이 이 싸움을 시작한 게 잘못된 거고요. 이제 문 대통령이 여기에 또 카운터를 날린 건데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이 싸움을 하는 것이 이게 좀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훈련을 더 잘할 것인가라는 거에 전 현직 대통령들이 힘을 모으는 게 안보의 취지에도 맞고요. 더군다나 군이 또 여기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군이 이 논란에 참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뭐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안보 문제를 더군다나 이렇게 처리하는 건 말이 되지 않고요. 이 대목은 여기서 덮고 진짜 우리가 뭘 더 잘해야 되는가를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죠. 네,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어떤 게 중요하냐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신년 인사회 이제 불참을 두고 이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메일도 보내고 또 이제 인편으로 초청장도 보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민주당은 초청 방식에 상당히 예우에 이제 불만이 많이 있고 예우를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이제 불만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년 인사회 그 초청 방식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되고 예우는 또 어느 선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지 좀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요. 네. 정말로 야당 대표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들이 오는 것을 원하는 신년 인사회였다면은요. 이메일 가지고 될 일은 아니죠. 이건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 정도가 야당 대표 몇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도 하고 필요하면은 방문을 해서 꼭 와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이메일 틱 보내고 뭐 연락도 없고 여기 참석을 한 정의당의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뻘쭘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자 그래서 갔는데 정말 뻘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는 하여튼 초청했다는 얘기나 기록은 남길 테니까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고 가급적이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행간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나 몰랐다 금시초문이다라고 해서 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넘어갔지만 안 간 것이 결국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라도. 그런데 정말로 이 신년 인사회를 통합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보다 훨씬 더 정중하고 치밀하고 하여튼 빈틈이 없는 여러 가지 초청 방식도 필요하고 그 안에 의전도 그렇고 적어도 갔으면은 한 30초나 1분이라도 말할 기회를 주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의 초청이나 이런 식의 신년 인사회는 이건 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성의 부족이었다. 이제 뭐 어쨌든 행간에 이제 깔려 있는 그 의미가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MB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희상 당시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서 그 초청을 했다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방송에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제1야당 대표니까 뭐 수석이든 아니면 이제 정무 비서관 정도가 이제 예, 전화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했더라면은 더 좋았겠다 싶어요. 이번에 그런 그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금 여야 관계는 사실 예, 좋을 수는 없어요. 예, 이 신년회 가지고도. 그런데 이제 제가 의아스러운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인사예요? 저를 불렀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를 모를 수는 없어요. 그거를 진짜 몰랐다고 하면은 지금 당대표 비서실장은 잘려야 됩니다. 예, 그 엄청난 일을 특히 이제 대통령이 모이고 오부 요인이 모이는 그런 신년 인사회 자체를 제1야당 당대표가 아예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그 당대표 비서실장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거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몰랐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여야 간의 현 그 상황, 현 주소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전화를 했어도 안 가지 않았을까 저는 싶고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정무적인 차원에서는 대통령실에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예의를 갖추고 좀 적극적으로 만약에 정말 초청할 의사가 있었다면은 그러는 게 정무적으로는 옳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야당은 허구한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고위원들이 말이죠. 탄핵 뭐 집회 시위에도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야 관계가 지금 전혀 매끄럽지가 않죠. 그래서 신년 인사회도 벌어질 일이 벌어졌다. 아마 안 갔을 겁니다. 또 안 갔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신의원께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임의 초청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긴 하지만 그 민주당 내부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왈가왈부하는 게 있는데요. 당 보고 체계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진짜로 직접 초대를 했으면 왔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안 갔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정도면은 만약에 비서실장이나 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랫 단위에서 정무 비서관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는 치밀한 무슨 사전 프로토콜이 있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봤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1월 2일 날 일정이나 1월 1일 날 일정 같은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청와대 신년 용산 대통령실의 신년 인사회에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부정적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상 사전 정지 작업은 거의 빵점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대통령실 주관이 아니고 행안부 주관인데요. 라고 이렇게 슬그적 빠져나가는 건 정말 의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건 좀 납득이 전혀 안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논의는 이제 새 그 벽두부터 가장 큰 정치권의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로 이제 옮겨갈까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지역구에서 이제 2명에서 4명까지 뽑을 수 있는 중대 선거구제 도입의 이제 필요성을 이제 언급을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편의 속도를 내겠다. 4월까지는 법을 좀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힘을 실었습니다. 현재 그 양당의 이제 그 입장을 보면 국힘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가급적 중대 선거구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자라는 게 당내 이제 전체적인 좀 분위기인 것 같고, 하지만 당내에서는 또 영남표 이탈을 우려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신중 속에서도 중진 그룹은 좀 우호적이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좀 중진 그룹은 우호적인 이런 분위기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선거 1년 전에까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4월 15일 전후에서가 마감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이제 한 석 달여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의는 꾸준히 해왔어요. 그리고 이번 국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 국회도 그렇고요. 항상 양당제 폐해를 얘기하면 선거 시스템을 바꾸자, 선거제도를 바꾸자라는 게 있고 소선거구제 문제가 아니냐라는 걸로 지금 다 결론은 나 있는데요. 현재 253명의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통한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이걸 맡겨놓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국회의 손을 떠나서 끌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힘을 끌고 나갈지가 일단 관건이 될 거고요. 국회는 정말로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서 사실 장단점, 문제점 뭐 이런 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253명의 소선거구제를 통한 국회의원들의 상당 숫자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현상을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단을 못합니다만은 지금 한 석 달여 남은 시간 동안에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의적입니다. 근데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이것은 개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고 개헌보다도 사실 먼저 돼야 되는 문제인 것도 대부분 동의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현실의 힘이 너무 강한 거죠. 현실의 힘이라는 건 이 현역 의원 본인이 그렇죠.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그렇죠. 그리고 거죠. 이제 각 당의 지금 거대 여야의 그 양 당의 사람들이 이거에 이제 쫙 의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의사를 통합해가는 과정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현재 여야의 분위기로 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4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선거 1년 전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쉬운 길은 아니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이미 중대선거구제는 좀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은 이것이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이유는 그 여야 간의 이제 극한적인 그 진영 정치, 극한적인 대립, 양당제의 폐해거든요.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1등만이 딱 당선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사표가 되고 유권자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 다양화된 사회를 반영하는 이런 그 선거제는 아니다. 그래서 다당제로 가는 이제 길을 열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중대선거구제인데 네. 어쨌거나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아주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국회 그 수장과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도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정개특위 의원들도 이 중대선거구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 오늘 그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향이 문제고 또 하나는 야당이 이제 이것을 얼마큼 이제 수용할지. 야당은 지금 상당히 원로들 좀 빼고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기득권 지키기인데 이게 여야가 사실 의석수만을 가지고 셈법을 계산하면은 이게 불리할 수도 있고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또 지역에 네. 따라서. 네.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아마 이것은 영원히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개혁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서는 좀 여론이 좀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은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은 여야가 끊임없는 정쟁, 그 진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3당, 4당은 거의 유명무실한 이런 그 정치 시스템이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선거제는 바꾸는 게 좀 맞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물꼬를 좀 텄죠. 이것을 국회에서 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론을 꺼낸 이유에 대해서 그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 대한 그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해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 필요성을 언급한 진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실 알기가 무지 어려운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합해서 보면은 국회를 뭔가 하여튼 좀 국회의원들이죠. 의원들을 뭔가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검찰에서 검사를 할 때도 생각을 했고 후보가 돼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일단 여소야대를 뭔가 바꿔보겠다는 생각 하나와 지금의 여당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 얘기가 언뜻 나와요. 근데 지금 야당도 불만이지만 여당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언뜻 행간해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국회를 아예 송두리째 좀 바꿔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야가 다 지금 뭐 여당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지금 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당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입 밖에 말을 못 낼 뿐이죠. 근데 실제로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45% 정도의 표가 사표 처리됩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온 나라가 그냥 반으로 탁 뽀개져 있기 때문에 45% 전후되는 국민 의사는 완전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게 현재 선거제도화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승자 독식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45%의 국민들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은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다당제 얘기가 나오는데 중선거구제로 되냐 아니면 대선거구제로 가야 되냐 이게 또 하나의 논란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도농이 불균형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느냐라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난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사실 이번에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될 숙제이긴 하죠. 네. 중선거구제는 이제 현재 지역구에서 한 2명 정도, 대선거구제는 이제 한 4명 정도까지 3명이나 4명 3-4명까지 뽑을 수 있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인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중선거구제를 보통 한 2명에서 4명 뽑는 거를 그냥 중대 선거구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민주주의는 지금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우리가 대표자를 뽑아서 이제 국회로 보내는 건데 비례성이나 대표성이 전혀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도 보면은 4명의 후보가 나온 지역이 있었는데 전부 다 24%, 23%, 25% 뭐 이런 식으로 4명이 골고루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한 사람이 25%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례성이나 대표성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 네. 그래서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 사표가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3당, 4당에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게 유럽 그 선진국의 경우에는 한 정당이 다수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연정을 하는 겁니다. 서로 연합을 하고 네. 정책적인 그 합의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양당제에서는 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를 안 해도 그러니까 지금의 제1야당은 여당이 잘못하기만을 기다리면은 다음에 이제 기회가 오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만 내가 뭘 잘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잘못하기만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당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권적인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불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의도 정치외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을 두고 펼쳐진 여야 공방부터 중대 선거구제 논쟁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는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하면서 점차 온화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